도장을 찍기 전까지는 그게 제 집인 줄 알았습니다. 이건 서로 좋자는 건데 왜 이렇게 따지세요? 좋자는 게 제 집 명의를 넘기라는 겁니까?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법을 들먹여야 합니까? 법은 제가 들먹인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겁니다. 손주가 아픈데도 언니는 집이 더 중요하시군요. 도와달라고 하셨으면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당신들은 계약서를 들고 왔잖습니까? 남편이 떠난 뒤 3년. 연체 고지서가 쌓이고 시누이 가족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계약서에는 명예 이전 가능 조항이 숨어 있었고 가족이라는 말 뒤에는 집을 노리는 계산이 있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과 빼앗으려는 의도, 그 경계가 흐릿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집을 넘기라 요구하던 시누이와 법으로 자신을 지켜야 했던 여자에 대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69인 김정희입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혼자 살고 있습니다. 집안이 이렇게 넓었나 싶을 만큼 조용해진 건 그 사람이 떠난 뒤부터였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벽시계 소리만 들렸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보면 물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말이 없어진 게 아니라 들어줄 사람이 없어진 거였습니다. 월 5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작은 집 하나가 제 노후의 전부였습니다. 그 돈으로 병원비와 생활비를 맞추며 살았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큰 무리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돈 이야기를 제가 먼저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통장 정리도 고지서 확인도 그 사람이 알아서 했습니다. 저는 그저 필요한 만큼 받았으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관리비 고지서를 들고 우편함 앞에 서 있다가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연체 표시가 하나 더 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착오인 줄 알았습니다. 관리사무소에 전화해서 물어보려다가 문득 지난달 고지서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같은 표시가 있었습니다. 그냥 넘어갔던 겁니다. 제가요. 예전 같으면 바로 전화했을 일인데 그날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고지서를 식탁 위에 내려놓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숫자가 선명했습니다. 밀린 금액도 연체 개월 수도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남편이 있던 시절 돈 이야기는 늘 뒤로 미뤘던 게 아니었습니다. 아예 하지 않았던 겁니다. 참아온 건 돈이 아니라 말이었습니다. 물어보고 싶었던 것들, 확인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나중에 하고 넘겼습니다. 나중이 오면 물어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나중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이 먼저 떠났으니까요. 고지서를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집이 무섭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넓어서가 아니라 제가 책임져야 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서였습니다. 그 말들이 조용히 쌓이고 있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연체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문자 알림이 반복될수록 마음도 같이 조여왔습니다. 처음에는 무시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정리하면 되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문자가 쌓일수록 그 나중이라는 게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핸드폰을 볼 때마다 알림 숫자가 늘어나 있었고 저는 그걸 지우지 않은 채 화면을 끄곤 했습니다. 그 무렵 남편 쪽 가족들이 오랜만에 집에 들렀습니다. 시누이 박영숙이 먼저 말을 꺼냈고
그 옆에서 신우이 남편 이정호가 서류 봉투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 도와달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가족끼리 이 정도는 괜찮지 않냐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신우이는 웃으면서 말했지만 그 웃음이 편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따랐습니다. 컵을 들고 나오는 동안 그 집에서는 이미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제 집 이야기였습니다. 월세 들어오는 집 말입니다. 관리가 힘들지 않냐고 물었습니다. 혼자 사는데 신경 쓸 게 많지 않냐고도 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신우이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족이 도와주면 편하지 않겠냐고요.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서류 봉투가 테이블 위에 놓였습니다. 안을 들여다보지는 않았지만 계약서 같은 게 들어있을 거라는 건 알 수 있었습니다.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이미 결론이 정해진 이야기처럼 들렸습니다. 그동안 그 집에서는 제 집을 자기들 계획 속에 넣고 있었던 듯 했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형님도 편하고 우리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서로 좋은 일 아니냐고도 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컵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생각해 보겠다고요. 신우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은 미묘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그 집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저는 한참을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 봉투는 그대로 테이블 위에 남아 있었습니다. 열어보지 않았습니다. 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집에 혼자 있으면 그들의 목소리가 벽에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도와준다는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 뒤 계약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신우이와 신우이 남편 그리고 남편 쪽 친척 한 분이 함께였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니 집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말이 많아지면 거절하기 어려워진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이번에는 종이가 앞에 놓였습니다. 특약이라는 말이 붙은 조항들이 하나씩 설명되었습니다. 수리비는 우리가 부담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리 책임도 우리가 맡겠다고 했습니다. 연체가 생기면 우리가 처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듣고 있자니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 그건 제 집이 아니라는 뜻 아닙니까? 저는 조용히 읽기만 했습니다. 글씨가 작았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따라 읽었습니다. 그러다 한 문장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장기관리 위임 시 수익권 일부 양도 가능이라는 문장이었습니다. 아무렇지 않게 덧붙인 말이었지만 제 손이 떨렸습니다. 신우이 남편이 설명했습니다. 형님이 관리 못하시게 되면 그때 명의를 정리할 수도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만약을 대비한 거라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는 조항이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종이를 내려다봤습니다. 만약이라는 게 언제를 말하는 건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집에서는 이미 제 집을 제 것이 아닌 것처럼 말하고 있었습니다. 관리 못하게 되면이라는 말 속에는 제가 언젠가 판단력을 잃을 거라는 전제가 깔려 있었습니다.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지 않냐는 투였습니다. 저는 69입니다. 아직 정신 멀쩡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눈에는
제가 이미 그렇게 보이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종이를 접어 다시 밀어놓았습니다.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우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가족끼리 이런 것까지 따져야 하냐고요. 형님 좋으라고 하는 일인데 왜 이렇게 의심하냐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습니다. 조금 더 생각해 보겠다고요. 그날 그 집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저는 종이를 다시 펼쳤습니다. 천천히 읽었습니다. 읽을수록 분명해졌습니다. 이건 도움이 아니라 거래였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고 저는 그 말이 처음으로 위협처럼 들렸습니다. 그 뒤로 신우이 쪽 문자는 계속 왔지만 답하지 않았습니다. 읽기만 하고 지우지도 않았습니다. 문자 내용은 비슷했습니다. 생각해봤냐는 말, 언제 답 줄 거냐는 말, 가족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는 말. 읽을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지만 답장을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혼자 있는 밤이 길어졌습니다. 잘못 본 건 아닌지, 예민해진 건 아닌지 스스로를 의심했습니다. 계약서를 다시 꺼내 읽어봤습니다.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랐습니다. 어떤 날은 별것 아닌 것 같았고, 어떤 날은 함정처럼 보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때 신우이 쪽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 쪽 손주가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지만 치료비가 필요하다는 말이 함께 나왔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는데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알겠다고만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그 말이 연체와 겹쳐 떠올랐습니다. 혹시 이 모든 게 그 일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 집에서 말하지 않은 사정이 있었던 건 아닐까? 제가 너무 차갑게 군 건 아닐까? 그동안 확신했던 것들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판단이 흐려졌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가 죄책감으로 바뀌었습니다. 가족이 어려울 때 외면하는 게 맞는 일일까요? 집 하나 때문에 사람을 저버리는 게 옳은 일일까요? 그날 밤 저는 계약서를 다시 펼쳤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방법처럼 보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우이에게 전화를 걸려고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번호를 누르기 직전에 멈췄습니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손주가 입원했다면 왜 저한테 먼저 연락이 온 걸까요? 치료비가 필요하다면 왜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나도 안 한 걸까요? 저는 전화를 끊고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도와달라는 말과 계약하자는 말은 다릅니다.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했으면 저는 도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약서를 들고 왔습니다. 특약 조항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게 도움을 요청하는 방식입니까? 집을 지키는 일과 사람을 외면하는 일이 같은 의미인지 그날 밤 내내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뒤척이다가 한 가지 결론을 내렸습니다. 직접 확인해야겠다고요. 병원에 가서 제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겠다고요. 신우이 쪽에 직접 물어보려 했지만 그쪽에서는 더 이상 연락이 없었습니다. 제가 먼저 전화를 걸어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전화를 걸면 제가 먼저 굽힌 것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며칠을 더 기다렸습니다. 연락은 오지 않았고 연체 알림은 계속 쌓였습니다.
그 사이 저는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을 것인가 아니면 거절할 것인가. 도와줘야 하는가 아니면 지켜야 하는가.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밤에는 잠이 오지 않았고 낮에는 멍하니 시간을 보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 들렀을 때 직원은 담담하게 절차를 설명했습니다. 계약서를 보여주자 천천히 읽어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조항은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장기 관리 위임이라는 표현이 애매하다고 했습니다. 수익권 양도 가능이라는 말도 법적으로 명확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법은 명확하다고 했습니다. 명의가 누구 것인지, 권리가 누구한테 있는지, 그건 서류로 정해진다고 했습니다. 한번 도장 찍으면 나중에 되돌리기 어렵다고도 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예외는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시장에 들렀지만 장바구니는 비어 있었습니다. 뭘 사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걷기만 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식탁에 앉았습니다. 법무사가 준 서류를 펼쳐놓고 계약서와 나란히 놓았습니다. 두 종이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하나는 제 권리를 지키는 길이었고 하나는 가족을 도와주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왜 두 길이 같이 갈 수 없는 걸까요? 선택을 미루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기준이 흐려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뭐가 맞는지, 뭐가 옳은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습니다. 도와주는 것과 넘겨주는 것은 다르다고요. 도움은 제가 줄 수 있는 만큼 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건 제가 가진 걸 통째로 내놓는 겁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법무사 서류를 다시 읽었습니다. 천천히 한 글자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법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습니다. 혼잣말이었지만 소리내어 말했습니다. 법대로 하겠다고요. 제 이름으로 된 집은 제가 지키겠다고요. 서류를 제출하고 며칠이 지났을 때 시누이 쪽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전화가 아니라 직접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누이 남편이 먼저 말했습니다. 집행 절차가 시작됐다면서요. 법무사한테 갔다면서요. 목소리에 화가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시누이가 말했습니다. 가족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손주가 아픈데 그것도 모르냐고요. 배신이라는 단어가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현관문을 잡은 채 서 있었습니다. 안으로 들이지 않았습니다. 시누이 남편이 서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만 찍으면 되는 일이었다고 했습니다. 왜 법을 들먹이냐고 했습니다. 가족끼리 법까지 동원하는 게 말이 되냐고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법은 제가 들먹인 게 아니라 원래 거기 있던 거라고요. 그날 그 집 사람들이 돌아간 뒤 저는 외투를 입었습니다. 병원으로 갔습니다.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손주가 정말 입원했는지, 치료비가 정말 필요한지 제 눈으로 보고 싶었습니다.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들어가도 되는 건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이 반쯤 열려 있었고 안이 보였습니다. 병실에서 본 아이는 생각보다 작아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 있었고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치료비 안내를 받을 수 있냐고요.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보호자는 아니지만 가족이라고 했습니다. 간호사가 잠시 확인하더니 서류를 건넸습니다. 치료비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금액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습니다. 그제야 일부 조각이 맞춰졌습니다. 실제로 치료비는 필요했습니다. 아이는 정말 아팠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다른 사실도 보였습니다. 도움을 요청할 시간은 있었습니다. 말할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약서를 먼저 들고 왔습니다. 병원 복도에 앉아 생각했습니다. 만약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손주가 아프다, 치료비가 필요하다, 도와달라. 그렇게 말했다면 저는 도왔을 겁니다. 제가 가진 만큼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제 집을 담보로 잡으려 했습니다. 저는 그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병원을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씩 켜졌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도움은 주고받는 겁니다. 빼앗는 게 아니라요. 집으로 돌아와 서류를 다시 펼쳤습니다. 법무사가 준 서류와 계약서를 나란히 놓고 봤습니다. 이번에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병원에서 본 것들이 선명했습니다. 아이는 아팠지만 방법은 잘못됐습니다. 그 사실이 분명했습니다. 도장을 찍는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법무사 서류에 제 이름을 썼습니다. 또박또박 천천히 썼습니다. 그리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한 번 찍고 나니 그제야 숨이 쉬어졌습니다. 오랫동안 참았던 숨을요. 그 집의 사정과 제 삶은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가 아픈 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치료비가 필요한 것도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게 제 집을 내놓아야 하는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쁜 사람이 되는 이유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이름 대신 제 기준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연락은 더 이상 받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받지 않았고 문자가 와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니 익숙해졌습니다. 조용함에 익숙해진 게 아니라 제 선택에 익숙해진 겁니다. 집행은 예정대로 진행되었습니다. 법무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이 정리됐다고 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제 이름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지워지지 않고 바뀌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집행이 끝나고 밀린 관리비도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월세집에서 들어온 돈으로 연체된 금액을 모두 냈습니다. 고지서에서 연체 표시가 사라졌습니다. 오랜만에 깨끗한 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때 제 손이 가벼웠습니다. 소란이 지나간 뒤 집안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이번에는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떠나고 처음으로 이 집이 온전히 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름만 제 것이 아니라 책임도, 권리도, 선택도 모두 제 것이었습니다. 가족이라는 말이 모든 책임을 대신해 주지는 않는다는 걸 그때 확실히 알았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무조건 내줘야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가족이라고 해서
법보다 위에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 지켜주는 관계이지 한쪽이 희생하는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해가 지면 외로웠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제 기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보았을 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종이 위에 적힌 제 이름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김정희. 세 글자가 또렷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한 번도 제대로 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 옆에 붙어 있던 이름.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제 이름 옆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남편도 시누이도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오직 제 이름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은 무겁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든든했습니다. 이 이름으로 지킬 수 있는 것들이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집은 그대로였지만 제 삶의 중심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남편이 중심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결정하고 제가 따랐습니다. 그 사람이 관리하고 제가 쓰기만 했습니다. 편했습니다. 그런데 중심을 잃었을 때 저는 무너질 뻔했습니다. 지금은 제가 중심입니다. 제가 결정하고 제가 책임집니다. 제가 관리하고 제가 씁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무너지지 않습니다. 중심이 제 안에 있으니까요. 남이 흔들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제 중심은 제가 잡고 있으니까요. 돕지 않았다는 죄책감보다 스스로를 지켰다는 감각이 남았습니다. 처음에는 죄책감이 컸습니다. 가족을 외면했다는 생각, 냉정하게 굴었다는 생각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알았습니다. 외면한 게 아니라 경계를 세운 거였습니다. 냉정한 게 아니라 명확했던 겁니다. 관계는 정리되었고 기준은 분명해졌습니다. 시누이 쪽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그쪽에서도 연락하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관계가 끊긴 게 아니라 선이 생긴 겁니다. 넘지 말아야 할 선이요. 제 기준도 분명해졌습니다. 도와줄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나눌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하는 것, 그 경계가 이제는 흐릿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가족이라는 말 앞에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가족이라는 말도 제 기준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남편이 떠난 뒤 3년 그제야 저는 스스로가 제 편이 되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제 편이 생긴 겁니다. 누가 대신 지켜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저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외롭지 않다는 걸 알았습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선택이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괜찮았습니다.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이 집이 제 것이라는 걸, 이 삶이 제 것이라는 걸 제가 분명히 알고 있으니까요. 등기부등본 앞에서 멈춰선 이유였습니다. 권리를 지키는 일은 차가운 선택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가족 앞에서 법을 들먹이는 게 냉정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게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도와주는 것과 빼앗기는 것은 다릅니다. 나누는 것과 넘겨주는 것도 다릅니다. 그 차이를 아는 게 자기 삶을 지키는 시작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모든 걸 정당화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이기 때문에 더 분명한 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선, 권리를 인정하는 선 말입니다. 69의 나이에 처음으로 제 이름을 지켰습니다. 늦은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시작이었습니다. 혼자 서는 법을 배운 시간. 그 시간이 저를 무너뜨리지 않고 세워줬습니다. 등기부등본 위의 이름. 그 이름을 지킨 건 집을 지킨 게 아니라 저를 지킨 겁니다.